일단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기 이제 바로 전주에 제가 이제 워싱턴을 가서 워싱턴에 있는 정부,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과연 남북 회담에 관한 이제 가장 큰 이제 일단 우려,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남북 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던 부분은 어, 과연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한국이 남북 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북미 회담의 그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미국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전격적인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1월에 사실 1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야기하고 신년사에서 할 때만 해도 그리고 김여정 등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방문을 할 때만 해도 사실 비핵화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지난 3월 5일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미국과 비핵화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의 변화는 사실 두 달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의 선수단 및 뭐 응원단 등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김여정 등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제재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경제적 곤란이 김정은 정권에게 비핵화를 생각하게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미국에서 보고 있던 북한의 의도는 철저하게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와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제재 체제 이탈, 이러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제재의 효과도 그 정도 강하다고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3월 5일 전격적으로 우리의 특사단을 만나서 미국과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이제 3월 8일에 이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대화 의지를 밝혔을 때 역시 미국은 이런 의구심을 사실 전혀 거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러한 부분은 꼭 한국 정부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글들은 만약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를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는 분명 직접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 그리고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수차례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북미 회담이라는 과정이 전혀 진전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비핵화에 대한 본인들의 진정성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북미 회담을 거쳐서 이제 어떠한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22일에서 25일 그 정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접촉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국무부의 실무진에까지 전달된 상황도 아니었고 의회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7일 이전에 미국의 생각은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북미 회담을 뒤로 더 연기하거나 아니면 북미 회담이 차라리 취소되는 상황을 바라는 미국의 정부, 의회, 이 전문가 그룹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 로버트 갈루치 대사나 비교적 북한의 의도를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역시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군사적 옵션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모습들이 연출되고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특히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한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좀 철저히 배제하고 과연 내용적인 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명문화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이라고 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겉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비판은 과연 4월 20일 북한 그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4월 27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하고 합의한 그 문서를 가지고 과연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합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합의는 특히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폐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이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바로 2006년에 이제 핵실험이 있고 그 이후로는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번의 합의가 과거의 합의보다 더 잘 준수될 것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에 많은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정도의 합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과연 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번 회담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문은 공개할 수 없었지만 김정은 대통령이 앞으로 북미 회담에서 있을 무언가의 의사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다른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큰 합의를 해준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비핵화 의지가 없이 이번에 단순히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1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미 회담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때 언론이나 이런 뭐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시간 벌기라는 단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어떤 시간을 버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이제 정보 체계에서는 인텔리전스 페일리어라고 할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폼페이오 그때 CIA 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몇 달 완성 단계까지 몇 달 안 남았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시간 벌기라는 것이 그 몇 달을 벌기 위한 그 몇 달 동안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몇 달을 벌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 외에는 북한이 이렇게 외교적인 매력 공세를 함으로써 몇 달이 지나간다고 해서 사실 제재가 풀릴 상황도 아니고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제재 이행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엔 제재나 미국의 단독 제재 등이 전혀 거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몇 달 동안 이러한 외교적인 매력 공세를 펼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시간을 벌겠는가 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에 제가 만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사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몇 달,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그 당시는 이제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올 1월부터 올 6월까지 6달 동안 속이는 것이 과연 북한에게는 어떠한 이점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많은 의구심에 기초한 설명들은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정도의 경제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숨통만 트이게 될 제재 체제의 완화라는 것이죠. 만약 이제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 이야기가 나오고 남북 관계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 체제를 이행하라는 그러한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위협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제 체제 위협과 더불어서 외교적 제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 크레더빌리티가 올라가야지만 중국이 이 제재 체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작년부터 지난 몇 달까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태도를 변화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평화 공세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호응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제재 이행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제 북한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까지 어떤 경제적인 발전 모델을 채택한다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 체제를 견디고 그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제재 체제 완화를 이루면 그것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대내적으로 과연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미국 내에서는 많이 존재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 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그렇기 때문에 반미 체제를 유지하고 반미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을 개발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북미 회담을 열고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졌다는 전제하에 핵무기를 본인들이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내적 설득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존립의 정당성이 지금까지 반미와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라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러할 경우 오히려 정권의 존립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대내 정치적인 문제로도 현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4월 27일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다음에 바로 이후까지도 미국에서 많은 그러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뭐 비핵화나 나머지 그 합의에 관한 그러한 분석이나 평가는 다른 토론자분들과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이윤규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 이제 글을 써달라고 요청받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북미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어떠한 결과가 예측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그러니까 학자로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뭐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야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이 말만 해도 그것이 미래의 예측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잘 될지 못 될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도 잘 될지 못 될지 두 가지 중에 뭐 50%의 확률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자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때 맞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예측이 도출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예측을 할 때도 도움을 받는 것인데 지금 북미 관계를 예측하는 마땅한 틀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 어려움에 제 자신의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단 북미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과연 북한의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올 1월 이후에 이러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설명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믿는 쪽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 년간 있었던 제재들보다 지난 2년간 있었던 제재가 훨씬 강력하고 북한의 외화 획득 및 그로 인한 북한 경제의 그 낙수 효과 등이 철저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난 최근 2년간의 대북 제재가 훨씬 효과가 높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해 2018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에 날 텐데 사실 미국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북한의 권력을 지지하고 있는 권력 엘리트 핵심층이 언제 이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이반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권력 핵심층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그 외환 수입인데 그 외환이 올해 2018년 말에 바닥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 협상에 나오는 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협상력을 대단히 약화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이 유지될 수 있고 대외적 명분이 있는 올해 초 평창올림픽 등을 이용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재 때문에 제재의 효과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곤란을 겪는 상태에서 협상을 나오게 되면 그것은 북미 간의 양자적 협상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의 협상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협상 과정을 다자 체제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관계국들을 끌어들여서 다자 체제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은 일단 우리 정부를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경색되었던 중국까지 방문하면서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군들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설명은 제재의 효과라기보다는 물론 제재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이라기보다 북한 내부의 정책적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발전 위주의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이었고 그러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 경제에 곤란을 주고 있는 제재 체제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선택한 행위라고 또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우리가 이 북미 관계라는 함수를 분석할 때 그 내부에 있는 내생 변수를 보기에는 우리가 분석의 복잡성이 너무 더해져서 사실 거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은 그냥 외생 변수,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오히려 전공하고 있는 그럼 미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정책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보통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러한 요인의 바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인은 이제 구조적 요인, 국가적 요인,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입니다. 구조적 요인은 국가의 특정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세계의 구조가 이 세계의 구조가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의 흐름으로 타게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은 물론 그 테러 지원국 문제 때문에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가 제재가 있었지만 그 당시 90년 이후 국제사회의 구조가 변하고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 변화하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리비아로 하여금 전략적인 선택을 이제 바꾸게 했다는 그러한 설명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북미 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구조적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축소지향적 외교를 처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개입을 과거보다 덜 하면서 축소지향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당선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이성보다는 그러한 구조적인 움직임, 사람들의 구조적인 인식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 역시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둬서 미국이 지나치게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확장 때문에 미국이 내부 문제에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국제 문제에만 개입하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가 오히려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지역의 문제는 주로 지역에 맡겨두고
미국은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미국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국가들의 그러한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부상할 무렵 이미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하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얼샤이머 등이 이제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미국 CFR의 리차드 하스 역시 이런 지나친 확장주의를 경계하고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이제 동맹에 관해서 특히 주한미군 주둔의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을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정책적 방향은 이런 구조적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그 개인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 개인의 문제로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FTA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어느 정도는 이런 경향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구조적 방향, 국가적 방향 등이 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의 성격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 같은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은 구조적 요인과 국가적 요인에서도 충분히 좀 설명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물론 과거를 미리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현재 수정해서 다시 과거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틀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그러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표명했고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단순히 한국만을 방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과연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과연 이 문제에 그렇게 열의를 보일 만큼의 상황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어떤 이유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에 머물렀고 물론 오바마 정부 말기에 유엔 제재가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보여준 그러한 강력한 제재 정책이나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느냐? 작년에 시진핑 주석과 협의 과정을 보고 하면 어떨 때는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중국과의 무역을 매개로 해서 또 대북 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말하는 것과 이런 대외적인 정책의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고 불과 일주일 전에 시리아에서의 철수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시리아에서의 생화학 무기, 화학 무기 사용을 이유로 갑자기 또 포격을 하고 물론 그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전세를 뒤집을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전혀 어떻게 말하면 맞았던 적이 없고 계속해서 그 분석에 실패를 했는데 과연 그 같은 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당일 개표 방송할 때 이제 KBS에 나가서 그걸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개표가 시작하기 이전에는 그때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정보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뭐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92%로 당선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제 방송에 나가서 처음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이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CNN에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그때 이제 뒤집힌 상황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뭐 CNN에서는 끝까지 이제 그걸 인정하기 괴로워서 이제 인정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이 나온 배경은 그 전에 오바마 롬니 선거에서 그 선거 결과를 정말로 쪽집게 같이 모든 미국의 선거구 단위별로 다 맞춘 그 분석의 틀로서 2016년 선거를 분석했는데 이거는 또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대두된 것이 과연 이제 4년 전, 8년 전에는 그렇게 잘 맞췄던 여론조사에 근거한 예측 모델이 2016년에는 왜 틀렸는가가 대두되면서 그 앞으로 여론조사에 기초한 선거 예측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 그 여파로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최근 적어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 북미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었던 툴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우리 정부가 바뀐 부분도 있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러한 북미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타당성이 인정되었던 툴이 있느냐. 그래서 그 툴을 우리가 미래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한다고 본다면 사실 그러한 툴이 지금 저는 학자적인 양심으로서는 굉장히 결핍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의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학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계를 인정한 솔직한 말이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구조적 요인, 국가 정책적 요인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때 그 개인 두 명이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두 사람이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앞으로 결정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의 진행된 상황으로 과연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점진적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가 하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과연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정상회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딜을 서포트한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사실 이러한 정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러한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평화 협정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대체 NSC도 아니고 국무부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것을 그 수하들이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과 관련된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 이런 체제 안정 제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아마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미국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요소에서 배제하기 위한 아마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에서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과의 당선 전화에서 NSC에서 그렇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또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수습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똑같은 걱정을 이제 북미 회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북미 회담의 결과는 제가 분석하는 틀은 크게 2x2의 형식으로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해줄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현재 행동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충 합의가 해줄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경우 합의를 안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합의는 결렬되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크게 나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미국이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포기하고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년 12월로 돌아가는 그러한 군사적 긴장이 옮겨가는 상태는 되지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고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강한 자신감 때문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핵화에 대한 절차적 문제 합의에 있어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북한은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미국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덥석 합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그제 신문에 보도된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합의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조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CBI들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데 전혀 체면 손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CBID가 아닌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에게는 안보를 제공하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본인이 CBID를 주장했다는 것은 협상의 카드로서 휘두른 것이고 그건 애당초 될 가능성이 없었고 하지만 이 정도 성과를 자기가 얻어냈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북미 간에 어떠한 의견까지 실제로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미 회담에 대한 결과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초대를 받고 발표를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확실한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민을 하시는데 오히려 고민을 더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발표는 마치고 토론자분들 말씀 듣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